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ESG 이런 용어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조미료에 들어가는 성분 MSG 아니고요. ESG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이거를 뜻하는 용어인데, 아무튼 이런 거를 중시하는 기업이 뭐 좋은 기업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 좋고 중요한 얘기인 건 알겠는데 왜 요즘 갑자기 이런 ESG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투자 상품들도 계속 쏟아지나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은 ESG라는 개념이 왜 요즘 투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그래픽 칩 제조업체인 미국의 엔비디아가 인텔이 그동안 독점하고 있던 PC와 서버에 들어가는 CPU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해서 요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창업자이기도 한 젠슨 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황이면 우리나라 피가 좀 섞인 분일까요? 아무튼 휴머노믹스에서 이분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오늘은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은 0.5% 정도,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0.5% 정도. 매일 이 정도 올라주면 기분 괜찮죠?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오늘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어떤 게 투자 포인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회복하고 있어요. 네, 조금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200에서 250포인트 가까이 올랐죠. 예, 네네. 그러나 뭐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요즘엔 내가 뭐 들고 네,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좋은데 내 거는 안 오르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맞습니다. 음, 올해 1월 초가 고점이었고, 지금도 사실 뭐 3,200 부근에 있으니까, 예. 고점은 다시 왔는데, 한 250포인트 올라서 다시 왔는데, 왜 내 계좌는 별로 좋아지지 않지? 이제 이런 의문이 많이 있으세요. 예. 작년 4분기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셌던 업종들은 주로 자동차, 뭐 IT 가전, 건강관리,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업종들이 최근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부진하고요. 또 이 거꾸로 작년에 부진했던 이 철강, 뭐 은행, 통신, 증권, 뭐 운송 이런 가치주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예. 이런 가치주가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들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성장주가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좀 뭐 상대적인 뭐 피로감 뭐 이런 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뭐가 오를까요? 질문 드리고 나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긴 예, 한데. 예, 뭐 예. 보통 경제가 너무 좋아서 뭐 미국이 혹시 금리 인상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보통 이럴 때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힘들었던 건데, 예. 이 가치주도 보통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죠. 뭐 금융이라든가 뭐 철강, 뭐 조선, 기계 뭐 이런 좀 무거운 업종들인데, 예. 보통 이런 업종들이 이 가치주가 올라가는 초반, 중반까지는 이들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을 넘어가게 되면 주로 우리가 가치 중에서도 방어주라고 부르는 뭐 통신, 유틸리티, 뭐 음식료, 담배 뭐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조짐들이 조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증시 용어라 좀 익숙하지 않아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네네. 성장이나 가치나 둘 다 좋은 말이라서 네네, 그렇죠. 지금 성장주라고 하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같은 주식이라는 것 같고, 그렇죠. 뭐 매출이 잘 일어나는 주식들. 예를 들면 뭡니까? 성장주라고 하면. 뭐 우리가 보통 요즘에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건 IT,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많이 들죠. 인터넷 바이오. 이익은 좀 덜 날 수 있는데, 예. 지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투자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미래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 그거는 작년에 한참 경기 안 좋을 때 오히려 그 친구들이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네. 가치주라고 하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어서 돈도 잘 버는 맞습니다. 그런 성숙기에 회사들이에요? 있는 예. 기업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싼 기업들이라고 예. 보통 우리가 부르죠. 예. 이들이 이제 보통 가치주라고 부르고요. 근데 지금은 작년 4분기에는 주로 성장주가 강했고, 예.
올해는 사실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서 네. 금리가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미래의 이익을 많이 내는 성장주보다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는 네. 이런 가치주들을 또 좋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가치 중에서는 뭐 금융 혹은 네. 뭐 철강, 조선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이 경기 민감주라고 보통 부르죠. 경기가 예.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게 잘 올랐는데 네네. 요즘은 슬슬 뭐 통신, 담배, 음식료 이런 것처럼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그냥 비슷비슷한 이제 그런 네네. 보통 주가 하락할 때 이 방어주들을 많이 투자하자, 이게 좀 피하자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좀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게 끝물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으세요. 좀 통신, 담배, 음식료 이런 게 좀 잘 오르나 봐요, 요즘엔. 이른바 끝물. 요즘에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소외됐던 이런 업종들이 오를 때는 보통 이게 끝물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6월에서 8월 정도에 긴축에 대한 얘기가 연준의 입에서 통화 정책을 이제 좀 정상화하는 것을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방금 말씀드린 방어주들이 네. 아주 초강세를 나타내는 구간이 한번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조정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받는 시기이죠. 예. 그래서 지금 끝이 아니냐, 끝물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건데요. 저는 지금은 이런 가치주 랠리의 막바지 구간에 가고 있는 것 같고 후반에 좀 진입해 있고 분명히 조정 가능성이 5월 중반 이후에 좀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단기적인 좀 조정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전략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6월에서 8월 사이에 조정을 받았을 때 낙폭이 컸던 성장주를 담는 좋은 기회를 좀 활용하자. 네. 근데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는 조금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좀 보수적으로 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부터 여름이라면 지금부터 6월까지는 별 재미는 없을 거고. 네네. 뭐 지수 자체는 좀 오를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 혹은 뭐 방어주 이런 재미없는 업종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성장주가 오히려 뭐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6월부터 8월 여름이 오면 주가가 내릴 거라고요, 또? 지금까지는 사실 실적 장세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익 전망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꾸역꾸역 이제 올라오고 있었는데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왜 이익이 올라오고 있었을까? 뭐 사실은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근데 경제 전망이 더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이 수준이 더 나올 게 있나, 더 좋아질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경제 지표 자체가 아주 좋아진다, 서프라이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경제 전망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부양책이 필요한데 지금 경기 부양책도 뭐 신속하게 통과되긴 조금 어려운 상황 같아요. 미국 민주당에서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부양책들을 냈는데 그거에 좀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최대한 좀 진전시켜보자라는 게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성장 전망이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거꾸로 금리가 천천히 올라도 네. 이제 주식시장은 좀 취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연준의 입에서 아까 여름 정도에 긴축 얘기가 한 번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저희는 한 10% 정도 조정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때 이제 성장주를 좀 담아서 가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도 안 좋을 건데 이때도 그럼 싸지는 주식을 담으라고 하시고 네네. 지금부터 여름까지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면 네네. 저는 그럼 오늘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8월 달쯤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열어보자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식은 계속 갖고 가라 하시니 그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요. 주식시장을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실 때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주식에 투자하시고 네. 거꾸로 이제 또 반대 방향에서는 또 꽤 오랫동안 사실 뭐 거의 1년 가까이라도
또 완전히 주식시장을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완전히 추세적인 상승의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일시적인 조정이 잠깐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이 마치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네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현금화를 하시더라도 알겠어요. 완전히 떠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길게 보면 계속 네. 올라가는 중간쯤에 있는 건데 네. 당분간 몇 달은 흔들흔들 할 수도 있긴 있다. 그러니 맞습니다. 예상하고 투자를 하십시다. 이런 뜻이군요. 그리고 성장주를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부터도 사실 재미없고 6월, 8월에 한 번 더 조정받을 수 있지만 그때가 성장주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싸게 투자의 거래될 수 거점이 있는 될 수 곳이다. 있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은 투자자들에게 요즘은 어떤 회사들이 좋은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가 투자할 만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ESG를 잘하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라는 답이 온답니다. E는 환경의 약자고요. 그리고 S는 사회적 책임, G는 기업 지배구조가 좋을 것, 뭐 이런 뜻이라서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요즘 갑자기 왜 ESG 이 얘기가 많이 나오나 싶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ESG 경영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혼자 마치 뭐 어떤 학생이 훌륭한 학생입니까라고 할 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학생입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당연한 얘기를 왜 요즘 갑자기 하시나 궁금했어요. 예. 이게 사실 이제 ESG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사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계속 논의가 확산이 됐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도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도부터 네. 사실 이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의 트렌드나 외국의 어떤 현상을 좀 늦게 받아들이지만 또 한 번 받아들이면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불을 지핀 것은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이 생태계가 훼손이 되고 또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 이런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그래서 탄소를 좀 줄이자라는 예. 것이 이제 공감대를 얻게 된 것이고. 근데 코로나 아니라도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걸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죠.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든의 당선이 또한 불을 지폈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을 보면 예. ESG와 관련된 공약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즘에 이제 블랙락이 굉장히 ESG를 레리 핑크라는 분이 네. ESG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블랙락의 ESG 헤드를 네. 미국 백악관의 NEC 위원장으로 앉혔어요. NEC라는 것은 우리나라 치면 청와대 들어갔다는 청와대 얘기죠. 들어간 거죠. 청와대에서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근데 뭐 하던 분이라고요? 블랙락이란 자산운용사의 예. ESG 헤드가 백악관의 내셔널 이코노미 카운슬이라고 그러는데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또 ESG에 대해서 더 강조하겠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추측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세계 자본시장이나 산업계에 어떤 엄청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E는 이제 환경이잖아요. environment. 예. 그럼 친환경 기업들이 돈 잘 벌 것이다 그 말인데 예. 친환경 기업들은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돈 잘 버는 건 이미 자본시장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을 만큼 많이 올랐는데 예. 그 말도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사회적 책임, 뭐 기업 지배구조 중시해 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건 역시 너도 알고 나도 알던 얘기 같은데 왜 갑자기 몰랐나요? 뭐 사실 환경과 관련된 뭐 주식들이 과거에도 사실 많이 올랐죠. 뭐 폐수 네. 예. 처리 기술을 개발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단기 급상승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올랐죠. 예. 올랐는데 최근에 이것이 더 부상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윤리 투자, 착한 투자에서 시작이 된 거긴 합니다만 네. 이런 ESG와 관련된 어떤 규제의 강도들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예컨대 이제는 뭐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파리 기후 협약,
또 유럽은 뭐 탄소 국경세 예.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배출권 거래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온실가스 내뿜는 거에 대해서 산업혁명 이후로 지난 200여 년간 네. 돈 내고 내뿜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돈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의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돈 내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기업들이 알아서 따를 텐데 근데 뭘 투자에 뭘 더 조심해야 될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게 기업 부분에서 이제 생산 과정에서 사실 환경 부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대표적인데 그밖에 뭐 아황산 가스라든가 삭스, 낙스, 뭐 물 폐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 어떤 규제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어떤 정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프린시팔은 주주라고 그러는데 네. 주주인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친환경 경영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주주들이 예. 기업에 어떻게 보면 프린시팔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긴 하겠죠. 그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주주들의 어떤 그런 힘을 이용을 해서 기업을 뭔가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ESG 경영인 것이죠. 그냥 두면 기업이 알아서 잘 하지 않습니까? 규제가 있는데 규제 정도를 규제에 따라가겠죠. 네. 규제에 뭐 조금 후행하거나 예. 규제에 앞서서 기업이 친환경 투자를 할 리는 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ESG 투자라는 것은 규제를 더 상회하는 수준을 요구하기도 하고 네. 또 규제로 기업의 사이즈가 다르고 업의 특성이 다르고 기업이 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다 다른데 그 규제로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렇지만 기업의 그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네. 기업에 맞는 ESG를 요구할 수 있겠죠. 또 기업- 거버넌스도 예. 마찬가지로 기업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너가 있는 기업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있고 지배주주가 확실하게 있는 기업이 있지만 또 분산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기업 거버넌스의 사실 솔루션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예. 그 고민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의 이산화탄소 배출 요건이 여기까지는 배출하지 마 그랬는데도 그거보다 더 친환경으로 하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박수는 받겠지만 그게 다 돈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주가도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래서- 못하는 건데 그걸 주주들이 시키면 주주들도 회사를 그게 과연 위하는 건가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이 녹색 경영, 뭐 그린 경영, 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CSR, 뭐 사회공헌 활동들은 사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오래가 됐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왜 내 돈을 가지고 저 기업이 왜 연탄 나르고 네. 왜 바포 운동하고 왜 나무 심고 왜 사회공헌 활동하느냐 장학재단 만들어서 하느냐 예. 그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저게 무슨 상관이 있지?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공헌에 대한 불만이 ESG라는 거로 이제 저는 이제 표상됐다라고 봅니다. 즉 ESG라는 것은 전통적인 CSR 액티비티 중에서 기업의 재무 성과와 지금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거기에다만 자원을 배분하라라는 투자자의 요청인 것이죠. 그러니까 E나 S나 G를 잘하면 그게 돈이 된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중장기적. 그러면 이제 이건 주로 중장기 투자자들이 주로 요구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주로 이제 특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연기금 투자자들이 크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쩐주들이죠. 예. 근데 연기금들이 우리가 너무 운용사들에게 단기 성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 또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너무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성이 일어나고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튜어십 코드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화두였습니다만 스튜어십 코드도 나온 거고 또 연기금들 중심으로 한 이런 ESG 책임 투자자가
국제적으로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 성과를 중시해서 경영을 하지 말고 그러면 단기적으로야 이익이 더 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이것 때문에 손해가 커지더라. 환경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활동도 덜하면 이것도 결국은 문제가 되고 그러니 장기 경영하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뭐 타랑 설비도 사실 또 새로 또 바꾸고 또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구출하고 예. 이렇게 되면 또 종업원들에 대한 뭐 복지도 개선하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비용 요인이죠. 그러면 예.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지만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5년마다 한 번씩 70년 단위로 네. 우리가 제도 개선, 재정을 갖다가 추계를 하듯이 외국의 그 캐나다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CPPIB라고 그러는데 100년 단위로 보는데요. 예. 이런 기금들은 좀 긴 성과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올라야지 단기로 오르내리는 건 의미 없다. 그렇죠. 근데 이런 친환경 설비를 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관계관리를 잘하고 또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또 길게 보고 어떤 혁신 파이프라인을 투자하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캐펙스, 오펙스가 들어가지만 예. 길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성과를 잘 낸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네. 연기금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연기금들이 그러면 요즘 ESG 펀드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난 3년 후에 결혼 자금 써야 되는데 이거 좀 불리려고 가입한다. 이거는 안 좋은 선택이네요. 왜냐하면 그런데 환경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SG 투자라는 거, ESG 투자자라고 한다면 뭐 한 3년 보고 하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라, 탄소가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라, 뭐 복지 개선해라 이런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겠죠. 네. 적어도 ESG를 하는 기업 투자자들은 적어도 뭐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의 아주 긴 장기적 시계로 보는 투자자들이 이걸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여러 투자자들 중에 긴 장기 투자자들, 연기금 투자자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기 경영에 몰두하지 말고 E나 S나 G 같은 요인들, 장기적으로 중요한 요인들에 더 신경 쓰라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흐름. 이게 이제 ESG 투자입니까, 그럼?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기업 경영을 일컬어서 마라톤 레이스를 뛰는 거라 그러는데 예. 지금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분기 단위로만 자꾸 성과를 요구를 하면 마라토너가 이거와 똑같죠. 42km를 뛰어야 되는데 매 킬로마다의 성과를 연연하면 오버페이스하고 따라서 42km는 못 뛰거나 도중하차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성과가 안 좋을 수 있죠. 요즘 국민연금한테 그러는 것 같더군요,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ESG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예. 적어도 10년 단위 정도의 성과를 보고 그 성적표를 평가를 해야지 뭐 분기 성과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굴면 네. 국민연금 기금 운용력들이 제대로 ESG 할 수가 없죠. 장기 투자자들의 고민거리 그게 ESG다.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답게 하자. 그 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로부터 ESG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요즘 IT 업계 뉴스를 듣다 보면 자주 예전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회사가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한동안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뭐 세계 1등이었는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이 시장에도 더 진출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휴머노믹스 시간에는 그런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창업주인 CEO 젠슨 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즘 IT 업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죠. 라이프러리의 신기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이 창업한 회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네, 전에 빌 황이라고 하는 한국계 투자자가 또 미국 시장에서 시끌시끌한 적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이분도 혹시 한국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만계고요. 대만 타이페이 출신인데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학자고 어머니 영어 선생인데 예. 그런데 미국 켄터키주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켄터키주가 보수적이잖아요. 요즘도 미국 인종차별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예전에 더 했겠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인종차별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3년 동안 했다고 하고요. 그때 정말 이를 갈았다고도 하더군요. 네.
학교의 화장실 청소는 를 도맡아 할 정도로 왕따였다는 얘기인 거죠. 네. 보통 그거는 뭐 좀 잘못하면 선생님이 시키는 에이, 뭐 잘못해서 네. 해놓고 본인이 인종차별 당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본인이 사실은 그 이민 1, 2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인종차별의 억울함이 억울함 같은 것들이 있다.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분의 그 의지가 좀 그러니까 강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특징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늘 공식 석상에서 가죽 자켓만 입고 나와요. 아주 그리고 어깨에 엔비디아라는 자기 회사 문신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 못지않은 괴짜인데 머스크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어서 오늘 휴머노무스 시간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창업주들은 독특한 분들이 많아요. 네, 외길 인생, 자기가 옳다, 그리고 괴짜, 자기가 믿고 이런 게 있지요. 네. 어쨌든 최근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CPU, 네. 그동안에는 GPU라는 것만 만들다가 CPU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업계가 웅성웅성한다는 건데 그렇죠. 네. CPU, GPU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구조를 크게 보면 CPU, GPU 그리고 메모리 저장 장치가 있는데 CPU는 복잡한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장치, 그러니까 메인 장치인 거죠. 반면에 GPU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래픽 장치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생각들을 단순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컴퓨터의 화면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하나하나의 점으로 되어 있는 픽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요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그림도 GPU 장치를 통하면 그저 하나하나의 점의 모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GPU 장치의 특징인 거죠. GPU를 달면 뭐가 좋아져요? 컴퓨터가 훨씬 선명해지고 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게임하기 좋아지죠. 네. 고성능 게임이 화면이 좋아지니까. 이쁘게 나오게 만드는 맞습니다. 칩이다. 네. 사실 게이머들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그 GPU 칩, 이 브랜드 이름이 지포스인데 네. 이게 없으면 게임을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CPU, GPU, 마지막에 이제 이런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게 다 1등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CPU의 1등은 인텔, 예. GPU의 1등은 엔비디아, 예. 그리고 메모리 저장 장치 1등은 잘 알죠. 삼성전자. 삼성. 네, 맞습니다. 그런 구도였는데 GPU를 전문으로 만들던 엔비디아가 네. CPU도 만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각각 시장의 신사협정처럼 우리는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겠어였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4월 12일이니까 한 열흘 전이군요. 예. 이때 인텔이 만드는 그 X86 시리즈 이제 더 이상 시대를 선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386, 486 이렇게 네. 불리는 게 X86이잖아요. 그런 CPU 말고 엔비디아에서 자사의 CPU인 이름이 그레이스인데요. 그레이스라는 CPU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시장이 환영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뭐 하루에 6% 이상 급등하고 어젯밤에도 많이 올랐더군요. 약간 예. 조정되더니 반면에 인텔 주가는 그날 하루에 5% 하락하고 바꿔 얘기하면 시장이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젠슨 왕이 사고 쳤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CPU도 잘 만들 거라고 시장이 기대한다는 뜻이네요. 네, 엔비디아가 원래 이 젠슨 황은 그 엔비디아 창업을 93년도에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 2개짜리 회사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침대가 2개 있는 정말 아주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창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때부터도 원래 목표는 CPU였다고 해요. 근데 특히 젠슨 황이 설계한 개념은 예. 시대를 앞서가는 것인데 CPU가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업무용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컴퓨터는 엔터테인먼트용으로 게임하고 놀고 이럴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래픽이 강화된 CPU를 개발하겠다였는데 이게 당시엔 인텔이 너무 막강한 아성을 구축하고 있어서 힘들었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대를 앞서갔던 게 요즘 모바일 시대에 보면요. CPU의 기능에 GPU, 그러니까 그래픽이 아주 강화된 예. APU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Accelerated Process Un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미 나와서 실용화되어 있거든요. 한 30년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리고 본인의 CPU에 대한 꿈을 이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 하면 고집스러운 황소고집 반도체 혁신가 이런 별명이 있는데 네. 3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번에 칼을 빼드는 거죠. 원래는 CPU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인텔이 너무 강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제 요즘 인텔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틈타서 덥석 문 거죠. 네.
인텔이 요즘 어려워요? 인텔이 혁신의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죠. 흔히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인텔이 계속 반도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게 예. 깨진 지는 오래됐고요. 그 틈새를 엔비디아가 치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PU와 GPU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까? 아니면 더 뭐 좀 알면 몸에 좋은 게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호환성이라고 흔히 뭐 컴퓨터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우리도 이제 궁합 좋아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CPU, GPU, 메모리가 있는데 세 개가 궁합이 안 좋으면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해도 쉽지 않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GPU가 워낙 성능이 좋은데 이게 인텔 CPU하고 궁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함께 일을 해도 비약적인 연산 능력을 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CPU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GPU에 엔비디아 CPU에 이렇게 하면 컴퓨터 성능이 엄청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컴퓨터 연산 능력이 10배 이상 향상된다고 하더군요. 네. GPU를 엔비디아 걸 달고 있다면 네. CPU도 엔비디아 걸 달면 컴퓨터가 아주 좋아져. 네, 10배 이상 혁신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분 주장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식의 컴퓨터 연산 능력이 중요해지는 게 인공지능 때문인데 인공지능은 정말 수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예. 연산의 속도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점점 더 엔비디아 GPU 그리고 엔비디아 CPU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장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가 내놓는 겁니다. 그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연산을 빨리빨리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 하려면 지금 인텔 CPU로는 잘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이게 그 이른바 딥러닝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문제를 사소하게 쪼개서 무한히 반복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일 텐데 이게 CPU가 인텔 X86이고 GPU가 엔비디아 거라면 그러면 그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걸 인공지능의 개발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에 쓸 컴퓨터는 좀 다른 게 필요한데 네. 그렇다면 CPU를 누가 좀 다른 걸로 만들어 와야 되겠다. 네, 네. 그거 이제 엔비디아가 해주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원래 GPU는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용 그래픽 카드였는데 예. 네,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이것이 인공지능에 훨씬 그러니까 이른바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데 훨씬 효과가 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역시 무수히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서 생각하는 신경망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GPU가 인공지능에 쓸모가 있다는 걸 찾아냈는데 그 다음 단계가 그럼 CPU도 엔비디아하고 궁합이 맞는 걸 쓰면 안 될까까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은 뭘 개발하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합니까? 뭐 바둑 잘 두는 알파고는 알아요. 뭐 네. 그거는 알고 다음에 요즘 뭘 좀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네. 뭘로 놀래킬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의 쓸모가 그저 그 사람하고 바둑 두고 체스 두는 거라면 시장이 없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시장 수요는 바로 자율주행차인 거죠. 거기도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갑니까? 네,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동차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앞범퍼에는 라이다라고 하는 그 반도체 칩이 필요하고요. 천정에는 사람의 귀에 해당되는 통신 칩이 필요하고 뒷좌석에는 인포테인먼트 칩, 그러니까 엉덩이를 앉아서 사람이 보면서 듣고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바퀴에는 다리에 해당되는 브레이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율주행차는 거대한 움직이는 인공지능 반도체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젠슨 황이라는 인물은 이게 네이밍의 천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이거는 AI 가고 반도체 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은 예전에 GPU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젠슨 황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예. 당시만 해도 CPU가 있었는데 CPU에 대항하는 중요한 부품이라고 GPU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업계 표준으로 쓰이는 것처럼 젠슨 황의 요청처럼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보단 인공지능카라고 하는 용어가 표준화될 수도 있겠죠. 자율주행차는 앞에 뭐 있는지 알아서 다 보고 피해가고 움직이고 한다는 뜻인데 네. 그럼 인공지능이 앞에 저 있는 게 저게 강아지인지 혹은 의자인지 이걸 알아서 구별해서 네. 피할 건지 그냥 넘어갈 건지 밟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그렇죠. 네. 이런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2015년부터요. 그러니까 젠슨 황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함께 행사에도 나오고
앞으로 5, 6년 후에는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될 테니 우리는 거기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고 테슬라는 엔비디아는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네. 예. 그게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현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테슬라는 본인들 칩 본인이 만든다면서요? 네, 본인 칩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선 엔비디아하고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이른바 GPU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예.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그 여기만 할 수 있나는 아직은 안 잡혀요. 뭔지 아무튼 칩 뭐 중요하니까 그거 만들겠죠. 네, 그렇긴 한데 앞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네. 인공지능을 하려면 성능 좋은 칩이 필요한데 네. 그 성능 좋은 칩은 기존의 칩 가지고 그걸 업그레이드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네, 아예 애초부터 칩을 다시 설계하자. 네, 그 그게 칩을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비전인 칩이다. 거죠. 네. 그럼 뭐 자율주행에나 쓰이면 크게 많이 용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 뭐 해봐야 몇 대나 팔리겠어요 지금부터. 사실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크게 넓어질 텐데 네. 지금 엔비디아의 그 매출 구조를 보면 50% 정도가 이른바 컴퓨터용 그래픽 카드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인공지능이고 네. 10%가 차량용 반도체 중에 자율주행용으로 쓰이는데 202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이 매출 구조가 역전될 거라고 엔비디아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용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쪽 매출이 훨씬 더 기존에 있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용 반도체 수요를 압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걸 하나로 단적인 예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칩이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요. 시장에선 네. 예. 지금 인공지능과 차량용 반도체도 있지만 코인 채굴에 많이 쓰이죠. 암호화폐 네, 채굴 하는데. 암호화폐 채굴에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채굴도 이게 단순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칩의 수요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캐는 건 PC로 캐면 된다면서요. 네, PC에는 CPU, 인텔 CPU가 주로 들어있을 텐데 네. 그거를 GPU로 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네. 이제 코인을 채굴한다고 하는 것은 코인은 채굴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수학 문제를 반복해서 연산하는 걸 뜻하잖아요. 예. 그거는 CPU보단 GPU가 훨씬 에너지 효율, 속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뭐 채굴 업체들 보면요, GPU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거대한 채굴 장치를 만들어내곤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건 이건 GPU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컴퓨터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엔비디아의 GPU를 사다가 여럿 붙여놓으면 코인도 잘 캐더라. 네. 젠슨 황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GPU가 이렇게 채굴에 쓰일지, 게임에 쓰일지, 인공지능에 쓰일지, 또는 자율주행에 쓰일지 이걸 93년도에 창업했을 때 또는 2000년도에 때 회사를 키울 때 잘 몰랐죠. 근데 이걸 필연적으로 나는 GPU를 만들었는데 이 운명이 뜻밖의 행운과 만났다. 시장의 수요와 만나서 지금 세상이 엔비디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기야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픽 카드도 꼭 그렇게 게임할 때 흥미진진하게 봐야 되니 화면을 이제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네. 게임들이 더 이제 고도화되면서 엔비디아의 최초의 성공작이 그 MV3라고 하는 세 번째 칩인데요. 그 칩이 등장한 게 98년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이 막 창궐하던 시기인 거죠. 네. 운이 좀 좋았다. 이런저런 네, 수요가 맞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운 좋은 회사 엔비디아 그리고 창업주 젠슨 황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라이프러리의 신기주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